오늘은 1장 호수 생태계의 개관이라는 제목의 호수의 그 정의, 호수와 하천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 생태계가 왜 중요한가, 또 호수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호수와 하천은 구분이 가능한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또 호수의 생성과 천의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호수 생태계의 중요성입니다. 호수 생태계가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수자원량이 세계 평균의 10분의 1입니다. 1인당 수자원량이. 그런데다가 여름철에 강우가 아주 집중되어 있고 겨울에는 비가 거의 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갈수기에 쓸 수 있도록 댐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저수지가 17,50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으냐? 미국의 그 미네소타 주가 한국 크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미네소타 주의 별명이 뭐냐면 Country of 10,000 Lakes예요. 호수가 10,000개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호수가 많다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외국 학회에 나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많다. 17,000 lake가 있다.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인공호가 이렇게 많은 지역은 기후 조건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는 그런 곳이 많고 또 자연호가 거의 없는 그런 지역들이죠. 이렇게 그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자원의 대부분을 이 저수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외에 하천의 보도 굉장히 많아요. 33,000개 이상 지금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면은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천 생태계를 영어로 Lotic Habitat라고 해요. Lotic Habitat는 유수 생태계란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Lentic Habitat는 정수 생태계란 뜻입니다. 유수 생태계가 댐을 만들어서 정수 생태계로 바뀌었죠. 그래서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지역에서 생태계의 다양성의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호수라고 하는 거대한 서식지가 새로이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이로운 점도 있는데, 하천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천 생태계가 변형이 됐다.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생태계 변형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호수가 굉장히 많고 대부분의 수자원은 호수에 의존하다 보니까 수자원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수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관리가 가능하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천에서 물을 취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하천에서 취수하는 물은 대부분 상류의 댐에 저류했다가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하천물도 결국은 다 저수지의 물인 것이죠. 자, 호수의 정의, 호수를 어떤 것을 호수라고 하고 명칭을 어떻게 붙이느냐, 이 명칭이 상당히 혼돈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이 호소, 우리나라가 호수라고 하는 용어를 도입한 것은 이 일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호수라는 말도 쓰지만 호소라는 말을 썼습니다. 호소라는 말은 뭐냐면 호수하고 늪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호는 좀 큰 그 호수를 말하고, 소라고 하는 것은 늪지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수심이 얕고 식물이 많이 자라는 곳, 이것을 소라고 해요, 일본에선.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호소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소라는 용어를 안 쓰죠.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법을 만들 때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법을 보면은 호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호소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주로 이 자연호를 대상으로 사용을 하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의 명칭을 붙일 때 끝에 무슨 호라는 말을 붙이죠. 호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이 호라는 명칭은 인공호에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소양호라는 그 호수는 소양강에 댐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인공호이죠. 그래서 소양저수지라고 하질 않고 그런데 소양호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이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 호수 이름을 고유명사로 사용할 때는 레이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레이크, 소양 이런 식으로 인공호에도 레이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는 거죠. 호라는 용어가 있고 주로 자연호를 대상으로 했고 일본 사람들이 좀 규모가 작은 호수를 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 일본 말로는 이케라고 부릅니다. 이케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작은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들은 지라는 용어를 붙이죠. 의림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늪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늪은 뭐냐면 수심이 얕고 수생식물이 많이 덮인 곳. 우리나라에서는 우포늪, 진랄늪 이런 식으로 늪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이제 소라는 용어를 썼죠.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같은 한자를 쓰기는 하지만 그 개념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라는 용어가 일본에서는 좀 수심이 얕은 그런 그 호수 이런 것을 소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를 하천에서 그 정체 수역이 만들어주는 폭포 아래 깊은 곳 뭐 이런 곳을 그 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천에서 좀 수심이 깊어진 곳이 만들어지면 그걸 소라고 부르죠. 그래서 같은 한자를 일본과 우리가 공유하기는 하지만 그 정의는 조금씩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어쨌든 호라고 하는 것은 자연호를 대상으로 원래 시작을 했는데 호수의 고유 명칭에 끝에 붙이는 것이다. 또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지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호수의 그 영문 명칭, 영문으로 보면 레이크가 있고 레저보어가 있고 펀드라는 말도 있고 또 영국 같은 데서는 러크라는 용어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인공호는 원래 레저보어라고 보통 명사로 쓸 때는 레저보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양호도 하나의 레저보어죠. 그런데 고유 명사를 붙일 때는 거기다가 레이크라는 말을 붙입니다. 간혹 레저보어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레저보어 이렇게 소양 레저보어 이런 식으로 그 레저보어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호수를 말할 때 대부분은 웬만한 큰 규모는 다 레이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큰 것은 레이크라고 하고 좀 작은 것은 펀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영국에서는 이런 자연호를 레이크를 럭크라고 부릅니다. 럭크. 유명한 그 네스호라는 것이 있죠. 네스호의 이름이 럭 네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늪지를 지칭하는 용어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늪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swamp, marsh, bog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나누어지느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식생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식생에 따라서. 그러니까 키가 큰 교목이 있는 경우에는 스워ම්프라고 부릅니다. 아주 큰 나무들이 물속에 서 있죠. 그 물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나무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종류가 되는데 그런 나무들이 사는 경우 그걸 스워ම්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가 없고 초본만 있는 거예요. 초본만. 흔히 우리가 그 갈대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갈대가 대부분 그 가장 우점한 식물입니다. 이 마시에서. 그래서 대부분이 갈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나무가 없죠. 나무가 없고 풀만 있는 것. 그런 것을 영어로 마시라고 부릅니다. 네, 마시에도 영어로는 freshwater marsh하고 saltwater marsh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freshwater marsh는 담수의 marsh죠. 담수로만 되어 있는 강변에 있거나 뭐 호숫가에 있는 그런 그 갈대밭을 marsh라고 하는데
이 saltwater marsh는 뭐냐면 바닷가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 보면은 지형이 평평합니다. 미국 동해안은 평평하면서 바닷물이 들락거리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약간 들어왔다 나갔다 조석에 따라서 드나드는데 바닷물이 드나드니까 그건 약간 염분이 약간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닷물은 아니고 담수와 바닷물이 막 섞인 그런 기수 정도의 마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saltwater marsh라고 부릅니다. 그 잘피라고 하는 식물은 염분이 굉장히 높은 데서 살 수 있는 몇 종 안 되는 그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버그라는 것이 있는데 버그는 초본인데 식물이 좀 다릅니다. 그 호수 속에 사는 식물이 아니라 호수 가장자리에 살아요. 가장자리에 뿌리를 내고 살면서 그 줄기가 물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뻗쳐 들어갑니다. 그런 식물들이 살면서 나중에는 호수를 전부 덮어버리기도 하죠. 가운데까지 뻗쳐나가서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 아래는 호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물이 있는데 위에는 식물이 덮고 있죠. 그런 곳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걸 버그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산 꼭대기에 아주 물이 맑은 그런 곳에 습지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곳에 이 버그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dam reservoir와 impoundment라는 영어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 reservoir라는 말 자체가 댐을 만들어서 인공으로 만든 호수라는 뜻이죠. 그런데 impoundment라는 말이 또 쓰이는데 뭐냐면 강에다가 보를 만들어서 물을 어떻게 가두었다 그러면 그것을 충칭해서 impoundment라는 말을 씁니다. 대개는 큰 저수지에는 impoundment라는 말을 안 쓰고 우리말로 치자면은 보호 같은 것, 그러니까 운하에 있는 그런 댐 같은 우리나라의 그 4대강 보호 같은 그런 개념, 댐보다는 좀 하천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임파운드먼트라는 용어를 주로 씁니다. 우리말로 보면 좀 큰 대형 보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천과 호수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천과 호수의 구분, 그러니까 물이 좀 흐르는데 상류에서 하류로 일방적으로 흘러가면은 하천이고 정체가 되어 있으면 호수죠. 근데 물의 그 이동에 대해서 그 수리학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물이 이류가 지배한다. 물의 이류라는 건 어드벡션이라는 것인데 한쪽으로 물의 덩어리가 이동하는 것을 어드벡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천에서는 상류에서 하류로 물 덩어리가 서서히 이동하는 그것이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서의 난류도 일어나죠. 확산도 일어나지만 지배적인 것은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하는 어드벡션이 지배적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호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드벡션은 굉장히 없죠. 약하거나 없거나 뭐 저수지에서도 있긴 있지만 약합니다. 그에 비해서 난류가 훨씬 더 강합니다. 난류라는 건 물이 막 어지럽게 움직이는 것을 어지러울 난자를 쓰는 겁니다. 어지러운 흐름이다.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다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먹이 연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거기에 사는 생물이 달라져요. 그 먹이 연쇄가 어떻게 되느냐면 하천의 먹이 연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기물, 낙엽, 또 산에서 낙엽이 분해돼서 내려오는 유기물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돌 표면에 붙어 사는 부착조류가 있습니다. 그 부착조류를 또 생물이 먹고 삽니다. 수소곤충들이 주로 부착조류를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일부는 낙엽을 좀씩 뜯어서 먹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과 부착조류가 1차 생산자의 먹이의 기원입니다. 근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곤충이 이걸 뜯어먹고 삽니다. 긁어먹고 살면서 물고기는 요 수소곤충을 먹고 사는 거죠. 물론 부착조류를 직접 먹는 물고기도 일부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 수소곤충을 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에서의 먹이 연쇄는 부착조류, 수소곤충, 어류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호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호수에서는 1차 생산하고 호수 내에서 일어나는 1차 생산이 주가 되고 내부 기원 유기물이 그것이 이제 유기물의 근원이 된다. 즉 식물 플랑크톤이
먹이의 근원이 되고 동물 플랑크톤이 먹고 이 동물 플랑크톤을 작은 어류가 먹고 또 이것을 큰 어류가 먹고 이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화살표가 없어야 되겠네요. 또 물속에 그 수초가 많이 사는데 수초가 저소동물에게 먹히고 이 저소생물을 또 어류가 먹습니다. 그래서 수초도 유기물의 근원, 먹이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과 호수는 생태계의 그 구성, 그 생물상의 구성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법이 조금 이상한 법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수질 환경을 적용하는 기준이 하천에서는 BOD를 차용을 했고 호수에서는 COD를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천과 호수가 서로 다른 수질 기준을 적용을 한 것이죠. 물론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뭐 외국의 그 기준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하천에서는 과거에 그 하수 처리를 잘 안 하던 시절에 하수 처리를 얼마나 했느냐의 척도가 BOD입니다. 그래서 이 BOD를 가지고 하수 처리가 얼마나 됐는가를 보는 주로 그 잣대로 쓴 것이죠. 그런데 호수에서는 BOD뿐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낙엽이 분해된 유기물 이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BOD보다는 COD가 좋겠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COD를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BOD, COD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그 수질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BOD는 BOD 나름대로 그 생분해성 유기물을 측정하는 그런 지표이고 COD는 생분해성 유기물과 난분해성 유기물을 함께 측정하는 지표이고 서로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지금은 TOC라고 하는 공통의 지표로 이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지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BOD로 평가를 하니까 1등급이었는데 COD로 평가하니까 2등급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뭐냐면은 하천의 수질 등급 기준과 호수의 수질 등급 기준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넌센스가 있느냐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SS가 뭐 한 10mg per 리터 뭐 이런 정도 되는 물이 있다면은 호수에서 보면은 뭐 한 1등급, 2등급 물인데 하천에서는 1등급, 2등급 물인데 호수로 들어가면 이게 3등급, 4등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례들이 생긴 겁니다. 이게 갑자기 1등급인 물이 뭐 4등급이 되고 이렇게 변한 거죠. 그러니까 호수에서 하천으로 됐다가 하천물이 그 다음 호수로 들어가고 그 호수가 또 흘러나가면 하천이 되고 하는데 서로 다른 수질 기준이 적용돼서 하천이냐 호수냐를 가지고 왈가왈부 논란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하천과 호수의 특성을 비교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우선 유속을 보면은 유속이 호수에서는 느리고 하천에서는 빠르다. 체류 시간이 길다, 짧다. 그 체류 시간 얼마를 우리가 호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개 한 1개월 이상 되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호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체류 시간이 한 5일 이하가 되면은 하천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중간은 하천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호수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예를 들면은 춘천에 있는 의암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홍수기에는 물이 빨리 흐릅니다. 하천입니다, 거의. 그러다가 갈수기가 되면 거의 호수예요. 그래서 호수이다가 하천이다가 또 서울에 있는 팔당호 이런 것도 갈수기에는 호수고 홍수기에는 하천이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물의 운동, 아까 설명한 대로 물의 운동을 보면은 호수에서는 아주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난류가 주를 이루고 하천에서는 한쪽으로 이동하는 이류가 주를 이룬다. 그러면서 환경 구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배라는 말은 영어의 gradient를 번역을 한 것인데 뭐냐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면 호수에서는 수심에 따라서 수직적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수면에서부터 아래로 수심으로 내려가면서 온도도 달라지고 용존 산소의 농도도 달라지고 뭐 클로로필의 농도도 달라지고 수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호수에서 수질 조사를 하면은 수심별로 조사를 해서 하는데 한 호수에서 작은 호수 같으면 한 군데만 조사를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평 방향으로 물이 막 잘 이동을 해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잘 섞여서 균질한데 수직 방향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하천은 어떻게 되느냐면 수평적으로는 별로 그 변이가 없는데 종방향으로 변이가 있습니다. 종방향이라는 말은 상류와 하류 방향이라는 말이죠. 상류와 하류 방향. 그런데 수직 방향으로는 거의 변이가 없어요. 수직 방향으로는. 그러니까 그 수심에 따른 변이는 거의 없다는 거죠. 수평적 변이 중에도 그 횡방향의 변이는 약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하수가 유입이 되면은 그 건너편은 하수의 영향을 덜 받죠. 그런 것들이 수평 방향으로 약간의 영향이 있는데 주로 이 종방향의 변이가 있다. 환경 구배가 호수에서는 수직적인 구배가 있고 하천에서는 종방향 구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플랑크톤을 보면은 호수에서는 플랑크톤이 성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랑크톤이 대량 번성해서 물색이 변하는 물꽃 현상이 발생하는데 하천에서는 플랑크톤이 성장하지 못하죠. 바로 씻겨나가죠. 하천에서는 플랑크톤이 성장하지 못하는 대신 부착조류가 성장합니다. 돌에 붙어 사는, 떠내려가지 않게 부착해서 사는 조류들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유기물 에너지의 근원을 보면은 호수는 식물 플랑크톤과 수초가 유기물의 근원이 되고 하천에서는 육상기원 낙엽과 부착조류가 유기물의 근원이 됩니다. 유기물의 근원이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이걸 먹고 사는 2차 생산자도 달라져요. 식물 플랑크톤은 아주 작은 그 생물들이 물에 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려면은 그 작은 플랑크톤들을 걸러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는,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물 플랑크톤이 주로 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하천에서는 이 낙엽이나 부착조류 같은 돌에 붙어 있는 부착조류를 뜯어 먹거나 낙엽을 잘라서 먹거나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천에서는 수생곤충 또는 수소곤충이라고 부르는 이 저소동물이 그 2차 생산자가 된다. 그러니까 부착조류를 날카로운 이빨 같은 것을 가지고 긁어 먹거나 낙엽을 잘라 먹는 그런 생물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과 호수는 거기에 사는 생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 2차 생산자까지만 얘기했습니다만 뒤에 그 물고기로 가면은 물고기도 호수와 하천에 사는 물고기가 종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호수의 생성과 천이 aging of lakes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aging이라는 말은 나이가 든다는 뜻이죠. 이 영어로 aging이라는 말을 번역을 생성과 천이라고 내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호수라는 것은 생성돼서 퇴적돼 가지고 소멸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수라는 것은 움푹 파진 지형이죠. 움푹 파진 지형에는 무언가가 자꾸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침식되어 나가는 게 아니라 퇴적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호수는 생성이 된 다음에 매년 퇴적이 되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소멸돼서 육상 생태계로 소멸돼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호수는 나이가 그 주변에 있는 산에 비해서 훨씬 짧습니다. 예를 들면 그 큰 산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은 수억 년의 세월이 걸려서 만들어지고 하죠. 그런데 호수는 나이가 보통 뭐 10,000년 뭐 이 정도 이내예요. 뭐 길어봐야 10만 년. 아주 이 지각이 점점 갈라지는 이런 곳에는 수백만 년 된 호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10,000년 이내에 수천 년 단위의 소멸이 돼버립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수심이 10m인 호수가 있다고 하면은
퇴적물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mm씩 쌓인다. 그러면 10,000년 후에는 완전히 메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호수처럼 그 폭우가 내리고 토사가 많이 침식되고 이런 곳에서는 1년에 1cm 막 이렇게 쌓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심 10m인 호수인 경우도 100년이면 다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호수는 이렇게 소멸되는 그런 그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수심이 점점 얕아지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수질이 점점 나빠집니다. 빈영양호에서 부영양호로 바뀝니다. 뭐 수질이 나빠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플랑크톤이 많아진다는 말이죠. 플랑크톤이 많아진다. 그것은 수심이 얕아지면서 바닥에 세디멘트에 있는 인이 수층으로 쉽게 용출돼서 플랑크톤에 잘 이용됩니다. 그래서 부영양화가 된다. 이런 것을 내추럴 유트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간섭하지 않아도 깊은 호수는 대부분 빈영양호인데 수심이 얕아지면 점점 약간 부영양화된다. 그런데 이렇게 소멸돼가는 호수를 인간이 준설을 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되돌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을 레이크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또는 하수 처리를 강화해가지고 부영양호에서 다시 빈영양호로 바뀌는 것을 올리고트로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부르기도 합니다. 빈영양화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뭐 잘 쓰이진 않지만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인공호의 그 토사 퇴적은 그 자연호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 양이. 호수의 그 체류 시간을 보면은 인공호가 훨씬 체류 시간이 짧아요. 체류 시간이 너무 길게 만든다는 것은 너무 크게 만든다는 뜻이죠. 불필요하게 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호는 대개 체류 시간이 한 3개월 정도면 적당합니다. 3개월 정도 물을 모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갈수기에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호수의 유역이 크고 수체는 작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수체에 비해서 유역으로부터 들어오는 토사의 유입량이 많아요. 그래서 호수의 토사가 빨리 쌓이고 호수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호의 경우는 자연호와는 달리 수명이 짧기 때문에 빨리 메워지기 때문에 그 토사 또는 저수지에 쌓이는 모래를 퇴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퇴사를 배출하는 그런 그 관리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은 호수의 정의, 호수와 하천의 구분, 생성과 천의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